예. 근데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에서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게 이 환상의 나라라는 이 프롤로그거든요. 아, 예. 네, 프롤로그 보면서 호수는 어디에 있느냐? 예, 예. 호남, 예, 예. 호서 지방, 예. 이럴 때 호수는 어디 있느냐? 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기 전에는 저 제천에 있는 그 뭡니까? 어림지죠. 예. 어림지에 가보니까 이게 호남의 기준이라고 그쪽에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말씀대로 이게 뭐 저수지 규모인데 예, 예. 이것 가지고 과연 정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호남, 호서 뭐 이게 다 중국의 분류법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동정호라고 그 호수가 송나라 때는 그게 지름이 300km나 됐습니다. 아, 그때는 근데 줄었죠. 예. 지금은 이제 10몇 개 호수로 이렇게 네, 토사가 막 중국의 환경이 파괴되는 통에 이제 그래도 지금도 큽니다. 근데 그걸 경계로 해서 호남 호북이 생겼죠. 예. 이제 그런데 한국의 그 선비들이 자기들 역사만이 아니라 산천도 중국적으로 감각을 하면서 그 호남이라는 말을 14, 15세기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 16세기가 되면 호서란 말도 나오고, 예. 이게 이제 신문에서 언급되던 이제 그 말이 17세기가 되면 공식화합니다. 예, 정부 기관으로 호남청, 호서청, 예. 뭐 이렇게. 호서는 충청도죠. 예, 충청남북도를 호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환상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계기가 이제 벽골지입니다. 예. 벽골지, 그 김제에 있는 벽골지인데, 거기에 뭐, 큰, 호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왕조 19대 왕 정조는 그 충청, 오늘날의 전라북도의 절반에 가까운 큰 호수가 거기 있었다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실록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가보지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았죠. 예. 왕이 거기까지 안 갔지, 참. 이제 왕이 뭐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이 말을 통해서 정조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유형원이라는 반개, 예. 유명한 실학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골지를 경계로 해서 호남 호서의 경계가 생겼다. 그 어떻게 호남이면 호남이고 호서면 그러면 충청도로 호북이 돼야 되는데 왜 호서냐?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그렇게 의문을 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8, 19세기가 되니까 충청도가 호서인 것은 어림지 때문에 그렇다. 또 새로운 신설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경우도 그 어림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나눌 만한 겨우 폭이 겨우 한 200m 되는 이제. 거기서 호남이라 하면 충청북도가 호남이 되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청도가 호남이 돼야 되고,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앞뒤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영남은 어떻습니까? 영남은 그 영이 소백산맥이죠. 예, 그렇죠. 여러 영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중령, 예. 뭐 조령, 예, 그건 조금 명확하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호남, 호서,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합쳐서 기호 하는 이제 이런 호수. 그래서 이제 중국적인 이제 동정호가 삶의 이상향으로 이렇게 여러 소설에서 나옵니다. 구문 같은 소설을 봐도 그렇고, 여러 조선 후기에 지어진 한글 소설이나 한물 소설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소설의 무대가 동정호입니다. 예. 인간의 살기, 지상낙원입니다. 그래서. 샹그리라네. 또 거기에 중국의 유명한 충신과 연료들이 거기서 이제 빠져 죽고 해서 심청가를 봐더라도 심청이가 인당수를 이제 몸을 던지기 전에 배를 타고 갈 때 동정호를 지나갑니다. 동정호를 지나가니까 이제 중국에서 가장 연료가 순임금의 두 비가 있습니다. 그 두 비가 나타나서 심청을 격려를 하죠. 예.
그 다음에는 또 뭐 중국의 유명한 그 충절의 그 충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청을 이제 맞아주고 격려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당수에 이제 몸을 던지는데, 뭐 춘향가에도 뭐 하여튼 판소리에도 동정호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민이 이르기까지 국토 감각 자체가 중국화하는 그 일환으로 그 호서나 호남이라는 말이 쭉 널리 회자되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걸 이제 자세하게 추적하는 그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님은 하도 이 조선조 선비들이 관념의 세상, 그 관념의 중심이 이 주제학에 따라서 이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국토 감각까지 중국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 존재하지도 않는 호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 알 텐데 국가 지도부가 그리고 그 시대가 가만있어라 17세기 같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는 일본에 관광단이 있었거든요. 관광단이 있어가지고 일본 뭐 온천지대를 막 여행하고 하는 뭐 그때 도로도 막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조의 선비들이 이 야외 활동을 아웃도어 활동을 기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이 중국 책 읽다가 보니까 이 머릿속에는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그 중국 지식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 환상 요게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지금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로 들어오고 한국 좌파들의 사고방식의 기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한 걸 비판하셨대요. 도대체 한 나라 원수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인구가 벌써 한 5, 6천만 명이 되고 경제 규모가 세계 뭐 11위권이나 하고 있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보다도 우위에 있는 나라인데 아니 중국과의 공동운명체다. 또 박원순 시장은 중국이라는 큰 말등에 붙으면은 조그만 파리도 천리를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중국의 모든 강은 황하로, 황해로 모여드니까 뭐 만절필동이라든가 뭐 이런 만절필동. 중국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온 그 역사관을 그대로 필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희 선생, 리영희 선생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얼마나 이렇게 하나의 이상향적인 어떤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데 바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중국 혁명을 우리 근대 문명의 영미형의 근대 문명의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를 해온 그들의 오래된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이제 기탄 없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의 동전의 양립해서 한쪽은 반일 종족주의지만 그 반대편은 친중 사대주의. 친중 종북이죠. 친중. 이게 참 친중이란 말도 아닙니다.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죠. 종중 사대주의라고 해요. 종중 종북이라고 해야 되죠. 종중 국정적으로 하니까 뭐 친중은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에서 친하게 지내겠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약속한 게 3불 아닙니까? 3불 정책. 사들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 안 한다. 한미일 동맹을 군사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안 한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주권 포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 나라의 100년 대계와 관련된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따지고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만은 아니 지금 제가 아는 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저 중국 경제가 저렇게 큰 경제가 지금이 또 뭐 연간 4, 5%, 6% 성장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은 이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 그래서
되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운동권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혁명, 그 다음에 북한, 독립운동사, 이렇게, 전부 실패한 혁명인데, 실패한 혁명이 동진해온 그 역사만 세계사인 줄 알고, 지금 세계사도 그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세계사조차도 그렇게. 세계사조차도 그 감각이, 그 영국이 어떤 나라고, 미국이 어떤 나라고, 일본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세계사의 주류로서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과 자유의 역사, 그 앞으로도 세계를 통합하고 리드할 이 새로운 선진적인 문명의 흐름, 그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그런 방향으로 민족의 소생을 추구했던 그 독립운동의 기본 노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친중 내지 종중 사대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롯데그룹, 롯데백화점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 사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차별 조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의 좌파들은 롯데그룹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게 어떻게 민족주의냐. 민족주의를 앞세워 반역을 하고 있네. 지금 아까 말씀 세계사를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가만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우리 책 같은 거 보면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무슨 중국어 혁명, 북한에 대해서는 글이 많은데, 영국의 무슨 산업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이라든지, 미국 독립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명치유신이라든지, 이런 맥락은 별로 설명이 없네요. 그렇죠. 바다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온 역사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만이 바로 영국, 미국, 이 영미의 그 우월성을 안 겁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친중 사대주의 또는 종북 사대주의,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분노하지 않느냐? 반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반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게 바로, 우리 두 권의 책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뿌리가 조선조로 연결이 되고, 그 역사가 조선조 개국 때부터 약 500년 이상, 아니 더 연장하면 한 600년 이상 우리의 DNA가 된 이 주자학적 관념주의. 기인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적 유전자. 문화적 유전자. 그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생생되고 변화되는 것은 적어도 100년, 200년 단위로 벌써 500년 동안 탁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에 걸쳐서 이 바깥 세상에 나가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으로 상선을, 고려시대만 해도 왕래가 잦았습니다. 신라 때는 완전히 바다를 잡았고. 신라는 해상국가였습니다. 조선 왕조 때 조선의 선비가 중국으로 그렇게 주자를 섬기면서도 주자의 고향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렇게 동정어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정어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표해록이라는 사람의 저자인데, 이거는 난파를 당해가지고, 중국 연안으로 난파를 해서 북경을 거쳐서 조선으로 압송을 당하는 과정에서 동정어의 악양루를 잠시 구경한 그런 정도. 가까운 일본으로도 상선이 건너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다를 높은 울타리로 삼아가지고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그런 500년이니까 그 500년에 북한이네. 지금 북한이네. 북한은, 오늘 북한은 조선 왕조의 재현이라고 봐도, 그렇게 해서 생성된 문화 폐색적 정신 상태가
지금 나라가 망한 지, 조선왕조가 망한 지, 그리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지금 한 70년 됐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절교 조선왕조의 인본주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던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원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은 한글학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시대착오적인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니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공상으로서의 그림, 동양화를 그릴 때 공상이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관념산수라 그럽니다. 그러다 진경산수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18세기에 이제 겸재라는 분이 나타나서 정선이죠. 예, 겸재 정선. 그 여기 서울 주변이나 금강산을 이제 실경을 그렸는데 그러나 실경을 그리면서도 그 취지 자체는 중국적인 산천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경을 그리게 되면은 조선의 독자성, 개체성, 문화성이 이제 발굴이 되고 해석돼야 되는데 19세기 말까지 조금 전에 심청전, 춘향전,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판소리, 소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그 중국적인 감각은 조금 더 퇴색되지 않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실경 문화의 지배적인 풍토가 되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존의 그 한국 예술사나 회화사에서 좀 과장이 있다. 예. 너무 귀하니까 그래도. 귀하니까 하고 19세기가 되면은 경제적 위기와 함께 미술, 예술도 전반적으로 퇴보를 합니다. 퇴보를 해서 그거는 뭐 한국 회화사 연구를 보면은 19세기가 되면 모든 그림이 조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에서 그 사람의 이동의 범위가 제일 넓었던 데가 통일신라 때가 그렇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 뭐 인도 간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왔다 갔다 하고 제일 넓었고, 그다음에 점점 또 좁아졌다가 조선조에서 완전히 폐쇄가 됐다가 그다음에 일제시대 개화기 때 이게 커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동하는 나라. 여행도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여행 많이 하는 나라로 랭킹 7번째가.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는 사람은 일본보다 많습니다. 이동의 국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과거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로 돌아간 거예요. 신라로 돌아간 거고. 그래서 저는 조선조와 이 신라의 기상의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경주에 태종무열왕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태종무열왕릉 비를 위에 이고 있는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거북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거북이는 보면은 목이 앞으로 쫙 뻗었거든요. 완전히 막 앞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쫙 뻗었습니다. 그게 또 부스름하고 동양에서 만든 최고의 거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동군릉에 가면은 그게 왕들이 많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동군릉에 가면은 똑같은 그 거북이하고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요거는 목을 딱 움츠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격역화돼가지고요. 크기도 마음대로 못 만들었거든요. 그게 조선과 신라의 차이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면서도 정신은 조선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끌고 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 문제뿐만 아니고 학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분이 그렇네요. 학계가 특히 역사학계, 철학계, 그래서 그러한 그 근본적인 그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라는 스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해상국가입니다. 신라의 중앙관제에서 5번째로 높은 간부가 선부입니다. 선부죠. 문무왕 때 만들었어요. 그래, 해군을 양성하는 것이죠. 당나라하고 싸울 때도 마지막 결전은 해군으로 이겼죠. 그런데 그 신라에서는 중앙의 제일 랭킹 5위의 간부, 오늘날의 국방부. 오늘날의 국방부가 이제 신라의 선부인데,
이게 점점 쪽으로 들어가지고 조선왕조가 되면은 정구품에, 좋은 구품에 그렇게 되죠. 조그만 그저 한강의 나로나 관리하는 예. 그러한 그 부서로 바뀝니다. 예.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한 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은 이 길을 이승만 연구소에서, 연세대학 연구소에서 예. 여기 왜, 번역해서 냈습니다. 예. 유석준 씨가 그, 운영할 때, 거기 보니까, 1932, 3년인데, 유럽 여행한 기록이 있는데, 특히 그, 제노바에서 하루 있으면서 쓴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2년 전에 제노바 여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이드처럼 써먹었습니다. 하도 자세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남북이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이승만과 여행은 별로 하지 않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대결. 이게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어버렸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 쓰신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 보다가 프롤로그 부분에 대보단 이야기 있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던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보단. 그러니까 그 숙종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1710년, 20년경인가요? 조선 왕조가 오늘날의 그 감사원 자리, 그 조금 그 밑에 꼴짝이에 해당하는데 거기다가 대보단이라는 그 재단을 세웁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재단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우리 조선을 도와준 그 만력제를 그 이제. 명나라 황제입니다. 명나라 황제. 그 명나라 망하고 나니까 그 명나라 그 황제를 제사하는 게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명나라에 이제 그, 말하는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계보를 이제 잇는 게 1680년대까지 대만의 그 정성공 세력들이 있다가 그마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때가 끊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황제를 제사를 해야 되는데 만력제를 제사를 했다가 그 뒤에 영조 연간이 되면은 이제 명을 세운 홍무제. 그리고 주원장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황제 숭정제. 이 사람들의 기일과 저기일과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대를 이제 그러니까 세 황제의 생신제와 기일제와 적일제와 대대를 그러니까 1년에 열 몇 번씩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밤중에 원래 하는 겁니까 이거? 밤중에 청나라가 얼마나 안 되니까 한밤중에 이제 백관들이 이제 원래는 임금이 갔는데 그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춘향 대제만 이제 임금이 하고 나머지는 재관을 파견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홍무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조선을 만들어줬다. 만력제는 조선을 구해줬다. 제조했다. 제조지은. 이제 이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근데 저는 제사의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공덕을 기려서 감사하는 선을 넘어져서 영혼이 교통하는. 그래서 명황실에 조선 황실이 편입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편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조라는 임금이 대보단에서 춘향 대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영조라는 임금은 이렇게 신하들이 말도 안 듣고 막 궁중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으면은 이 경복궁에서 대보단을 바라보고 부복을 해서 몇 시간이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럼 신하들이 뒤에서 다 엎드리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명황제를 모시고 있는데 명황제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쇼, 권위, 신하들의 충성을 유발하는 그 권위의 쇼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쇼만은 아니고 그 황제 혼령과 접신하는 거래입니다. 효심이 척한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사흘 전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제사를 지낼 때 눈앞에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조선의 황실 자체가 명예 황실의 후예로 스스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종교적 의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일전쟁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청나라에서 몰랐습니까? 한밤 쪽에 지내는 거니까, 뭐, 알기도 했지만, 뭐, 또 굳이 뭐, 또, 그 당시 청은 참, 뭡니까, 강희제, 근룡제, 뭐, 오홍정제, 이 극성기가 되어가지고, 조선에서 무슨. 개의치 않았다, 이거죠. 예,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심리를 어떤 식으로 무슨 오랑캐라고 불리는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운 데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인종주의네. 일종의 인종주의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로부터는 배울 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또 청나라와의 교류도 스스로 막는 거죠. 청나라에서 배울 거 없다 해가지고. 예. 별로 사람들 안 보냅니까, 그럼 청나라에? 청나라에 이제 영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에 대해서 뭐 별로 배울 것이 없다. 이제 그러다가 벌써 이제 이 정조 연간이 되면은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청나라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그 청나라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학파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특히 그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 북학이라는 걸 쓴 걸 보면은 중국에는 모든 게 이렇게 술에도 다니고 뭐 한데 우리 왜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느냐 하는 이제 그 중국을 배우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위 이 기호,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제경의 그 화족들, 이 지방의 살인과 구분되는 특수 신분들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더 사대하는 정신이 깊어지죠. 명을 그렇게 배척을 했다가 한편으로는 배척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중국의 문물을 알고 그것을 흠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야의 살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신분적인 특권의 하나로 북학을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풍조도 생기는데 일단은 뭐 좀 병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저는 조선이라는 왕조는 참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기 힘들죠.